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세계사 수업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로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포에니 전쟁 언급하고 끝났었는데, 자, 포에니 전쟁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로마 제국과, 자, 로마와 그 다음에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충돌한 것이다. 어딜 두고 싸웠다 그랬죠? 여기 보이는 이 바다를 가지고 싸운 것이다. 이 바다 이름은 바로 지중해라고 했었죠. 결국에는 이 지중해 무역을 가지고 해상 무역의 강국이었던 이 북아프리카 지역, 여기 아프리카거든요. 여기 북쪽에 차지하고 있던 카르타고와 그 다음에 새롭게 라이징하고 있는 이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만 있는 이 로마가 팽창을 하게 되고 갈등을 갖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 시칠리아 섬, 사르데냐 섬이 있겠지만 여기 카르타고와 이탈리아가 가장 많이 상충하고 있는 곳이 여기 있는 섬들이에요. 결국엔 이걸 시작점으로 해서 결국에는 누가 장악을 할 것이냐, 이 두 개의 나라가 로마와 카르타가 충돌을 하였고, 이 전쟁의 이름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카르타고의 되게 명장이었던 한니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게 웃긴 게 이 전쟁의 승자는 1차, 2차, 3차 전부 다 로마인데 불구하고도 이 카르타고의 되게 지혜로운 그 장수인 한니발의 이름을 따서 한니발을 많이 추종하기도 해요. 한니발이 되게 그 멋있는 지략을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니발 전쟁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확실해야 될 건 로마가 모두 승리하였다라는 거. 그 뒤로 로마 공화정은 좀 더 팽창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포에니 전쟁이다. 사실 로마라는 이 작은 국가 역시 폴리스였어요. 우리가 로물루스, 레무스 얘기했었죠, 선생님 저번 시간에. 그 건국 신화에 나오는 그때만 하더라도 로마 시보다 더 작은 곳에서 시작했다는 건데, 그게 로마 이탈리아 반도를 전부 다 장악을 하게 되고, 이제는 대외 국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외 팽창 사업까지 하게 되면서 로마가 드디어 지중해를 장악을 하게 되고, 로마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성한 로마로 성장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한니발 전쟁 또는 포에니 전쟁이 있었다. 결국엔 카르타고를 승리하면서 로마가 많은 이익을 얻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겠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한니발이란 사람의 지략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한니발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있었어요. 히스파니아라고 하는, 여기가 현재는 에스파냐죠. 이베리아 반도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스페인 이 지역이 이 당시에는 외곽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 스페인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에 있었고, 역시 카르타고가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탈리아와 잠깐 잘 안 나오네. 이탈리아와 당연히 카르타고가, 여기서 카르타고랑 이탈리아가 싸우면 당연히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당연히 여기 부근에서 배 가지고 싸우고 여기 내려서 또는 여기 내려서 이렇게 싸워야 할 것 같잖아요. 사실 로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카르타고도 사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포에니 전쟁의 되게 특이한 점은 이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뒤로 쳤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지략이. 왜냐면 아무도 여기로 올까 생각 못했던 거죠. 왜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는 사실 피레네 산맥이라고 해서 역시 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탈리아와 이 사이에는 이제 프랑스, 스위스를 이렇게 나누는 너무 유명한 산맥인 알프스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온다는 생각 자체를, 이 당시에는 그 기술력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한니발이 일로 올 거라 생각 못했던 것이죠. 근데 한니발이 이거를 해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카르타고가 아프리카 부대라고 했죠. 아프리카 부대는 그 전술상 코끼리 같은 큰 대형 동물들이 끼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 한니발의 부대에도 이 코끼리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하튼 간에 끌고 내려오는 순간, 이 전략이 분명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하는 순간 뒤통수가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로마가 많이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니발이 이것만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실 한니발은 이거를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로마는 깜짝 놀래가지고 좀 더 여기 안에서 싸우는데, 네, 사실은 한니발이 많이 이기고 있었죠. 네, 그런데 여하튼 간에 로마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를 해서 여하튼 간에 이기게 되는데, 사실 이 얘기만 하더라도 사실 오늘 한 시간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니발 전쟁은 여기까지만 설명해볼게요. 그래서 한니발이 왜 명장인가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 에피소드. 이 사람은 바다를 건너지 않고 여하튼 간에 산맥을 넘어서 결국엔 이탈리아 그 본토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육로로 쳐들어왔던 사람이 이 한니발이다. 그래서 한니발의 그 지혜로와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엄청나게 많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전투에서 한니발이 발휘했던 여러 가지 지혜를 많이 칭송을 하면서 사실 이 전쟁 이름을 한니발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걸 제가 설명한 거고요. 결국에는 이걸 누가 이기냐고 했을 때 그 로마에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스키피오라고 하는데 스키피오 뒤에 이름 별명이요. 성이요. 아프리카누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실제로 이 카르타고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정복한 사람은 이 스키피오의 활약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키피오 장수가 로마의 대표로서 실제로 카르타고 가게 되고 카르타고는 로마한테 복속을 당해가지고 사실은 사람을 살려주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이때 카르타고를 아예 없애버려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카르타고를 아예 전부 다 파괴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르타고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할 정도로 완벽하게 파괴를 시켜놓은 전투가 포에니 전투 이후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완벽하게 지중해 상권을 차지를 하게 됐고 이때부터 로마는 서지중, 그러니까 지중해 자체를 차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주변에 있던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그리스, 터키 일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지역들을 대외 정복지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탈리아 반도만에 있던 이 로마가 드디어 대외 정복 사업에 대외 정복지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 곳을 속주라고 표현합니다. 속주. 속주라고 표현하고 거기다 누굴 파견하냐면 총독을 파견하고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가 강성해진다라는 거, 이게 로마의 일단 그 결과다라는 거 설명하시면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로마 공화정의 쇠퇴죠. 로마 공화정의 쇠퇴가 로마의 쇠퇴는 아닙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로마 공화정이 무너지는 거죠. 로마 공화정이 무너지면 뭐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재정이 성장하는 거죠. 이게 로마는 더 커져요. 로마가 패배하거나 쇠퇴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나올 부분이고요. 로마 공화정의 쇠퇴는 로마의 쇠퇴는 절대 아닙니다. 로마는 더 커져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로마 공화정은 어떻게 쇠퇴한가? 이제 드디어 로마 공화정, 그 원로원과 집정관 두 명이 운영하는 이 로마, 그 다음에 호민관이 있겠죠. 이렇게 운영되는 공화정은 더 이상 운영될 수가 없었다. 나라가 커지고 방대해짐에 따라서 좀 더 관료제가 더 많이 커지고 그에 됨에 따라서 강력한 힘을 지닌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바로 황제였다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는 대외 팽창 과정,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포에니 전쟁 이후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 첫 번째, 자영농 몰락입니다. 사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포에니 전쟁 이후에 자영농이 성장해요. 로마는 전쟁하러 누가 나갑니까? 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누구 나가죠? 중무장? 시민들이 나가죠. 시민들이 나가서 내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평민권 달라. 평민회, 권리를 달라. 참정권 달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죠. 시민들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시민들이 나가서 포에니 전쟁을 했는데 많이 죽었어. 돌아왔는데 내가 지었던 그 농작물이 다 망가지는 거지. 사실 얘들아, 농사요 3년만 안 지내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내 땅이 사라져요. 그 우리가 보고 있는 농토는 정말 농부들이 잘 관리를 한 것이에요. 1, 2년 우리가 관리 안 하면 그곳에 뭐가 쌓이냐면 여름에 그 돌들, 그 굵은 흙들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황무지가 됩니다. 정말이요. 3년 지나죠. 3년 동안, 5년 동안 전쟁하고 내 땅이 들어오면 내 땅은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결국엔 토지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돈을 못 갚으니까 빌리겠죠.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했을 때 바로 대농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 사람 대부분 귀족들이겠죠. 아니면 잘 사는 시민들이겠죠. 그 땅 이름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해요. 한 가지 로마어 하나 알아야겠죠? 라티푼디움을 경영한다. 라티푼디움은 쉽게 말하면 대농장이에요. 대농장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바로 이거예요. 누굴 운영합니까? 노예로 운영하는 대농장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예는 어디서 오는데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정복한 땅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주에서. 피정복당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복한 사람들은 로마이니까 로마인이 정복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와가지고 노예 노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라티푼디움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둘게요. 그 다음에 자영농은 몰락한다. 이게 두 가지가 공화정의 기틀이 바로 이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몰락하고 결국엔 그 권력은
특정 세력한테 가게 될 텐데 그 특정 세력이 가게 되면서 힘이 많이 부과되고 그 많은 힘이 결국에는 특정인, 특정 사람으로 한정 지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황제로 되지 않나. 이 과정이 바로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들의 몰락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라티푼디움을 통해서 봤던 거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개혁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자, 볼게요. 너무 중요한 개혁인데요. 바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입니다. 그라쿠스의 개혁이라고 하는 맞는 말인데 그라쿠스 브라더 2명이 나오거든요. 형제, 형 아우가 나와요.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몰락을 목격한 누구겠죠, 당연히? 평민의 대표인 호민관이겠죠.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는 이 호민관 출신들인데 첫 번째가 티베리우스, 성은 그라쿠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 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두 가지 각각의 법안을 냅니다. 근데 둘 다 결과적으로 뭐냐? 실패해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합니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둘 다 죽었어요. 암살당합니다. 귀족이 대놓고 죽인 건 아닌데요. 귀족이 시킨 사람들이 다 죽였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가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가 실천하는 이 개혁들은 전부 다 귀족들, 결국엔 대농장을 가진 사람들한테 타격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호민관 자체가 평민들을 대표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평민들을 대표했던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의 개혁들은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데 대체 그 내용은 뭐니? 라고 하면 첫 번째, 티베리우스는 농지법. 이 사람 여기 있나요? 농지법을 실천을 하고요. 개혁을 낸 거죠. 가이우스는 공무법을 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키워드만 알아볼게요. 농지법 뭐겠습니까? 예, 더 이상 땅을 갖지 말라. 예, 소유 제한하는 거예요. 농지법. 자, 농지법은 쉽게 말하면 땅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땅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냐? 땅을 일단 제한시키는 거야. 못 갖게. 그럼 적어도 못 뺏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얘네를 살리겠다.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인데 토지를 못 갖게 하니까 당연히 대농장을 가진 귀족들이나 어마어마한 부유한 시민들이 짜증나겠죠. 그래서 죽입니다. 예. 그래서 없애주고요. 자, 가이우스는 뭐라 하냐? 가이우스는 오케이. 토지는 뭐라 하니 못하겠으니까 일단은 정부가 싸게 사서 얘네들 싸게 팔겠다. 뭐를? 곡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곡물법은 간단히 말하면 빈민들한테 곡물을 싼 가격으로 다시 분배하겠다. 주겠다는 얘기죠. 애들을 살리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개혁 가운데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두 개 나오는데 둘 다 이걸 법안을 내면서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혁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시 예전처럼 공화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시민들처럼 살릴 수 있는 기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 기회가 어떻게 되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결국에는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층한테 특정 인한테 끼리 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들끼리 싸워요. 귀족파 대 평민파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지들끼리 파를 나눈 거야. 여기서 말하면 귀족들은 막 귀족을 위한 거고 평민들은 평민을 위한 거냐? 절대 아닙니다. 결국엔 다 귀족들인데 이름만 달리 불릴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귀족들이 분열이 일어난 거죠. 결국에는 그 원로원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름하여 귀족파와 그 다음에 평민파인데 그 귀족파와 평민파 사이에 또 그 검투사들 이걸 우리가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데 스파르타쿠스와 같은 노예 반란도 일어난다. 여기 나온다. 그래서 되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네,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못 보여주는 이유는 아시겠죠? 잔인하고 되게 좀 야한 장면이 많아서 여러분과 같이 볼 수는 없지만 스파르타쿠스는 로마의 검투사들을 의미하는데 검투사의 그 영화 선생님 같이 보고 싶었던 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글래디에이터도 역시 검투사를 의미한 건데 그 검투사들 신분이요 노예예요. 그래서 그 스파르타쿠스와 같은 이 반란들은 결국엔 노예 반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이다. 결국엔 로마는 발전하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공화정은 이렇게 점차 쇠퇴하는 상황으로 이게 치닫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3헤드가 결국에는 3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결국엔 벌족파고 기족파를 이제 벌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벌족이라고도 하는데 노블레스라는 애들이죠. 귀족과 평민파 나눠서 지네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가장 로마에서 힘이 센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군대를 가진 자기 이름의 군대를 가진 결국엔 3명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걸 삼두라고 합니다. 삼두가요 2번 있어요.
1차 삼두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삼두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삼두 몇 명? 3명. 3명. 총 6명이 있는 것이죠. 네. 6명 다 알아야 됩니까? 특정 인원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미안한데. 그래서 1차 삼두에 너무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죠. 카이사르라는 사람 기억할게요. 카이사르. 선생님이 이게 써놨는데 카이사르라는 사람 기억할게요. 이 사람은 대머리 아저씨인데 머리도 되게 많이 빠졌죠. 근데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할게요. 네.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 네. 이 사람은 군대를 이끌고 어딜 간 적이 있느냐? 이집트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어린 왕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예. 에달린. 네. 근데 너무 이뻤죠. 그 여자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이 사람 그때 나이가 아마 50이 넘었을걸? 그 나이 때 클레오파트라가 네, 사랑을 나눴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남자가 바로 이 카이사르예요. 이 카이사르는 이탈리아를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 이거를 영국 발음을 하면, 그러니까 영어식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시저라고 하죠. 네, 이거 시저입니다. 시저. 네, 이 사람 너무 유명한 시저예요.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다 설명이 안 되네. 시저. 혹성 탈출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나요? 고릴라 침팬지인가요? 네, 침팬지가 인간답게 뇌가 발달해서 하는 거. 걔 주인공 이름이 뭐죠? 걔가 이끄는 우두머리, 황제같이 왕처럼 구는 애. 걔 이름이 시저예요. 그쵸? 그러면 그걸 이탈리아어로 하면 네, 카이사르입니다, 걔가. 그래서 이 카이사르란 이름은 나중에 황제를 칭할 때 우리가 황제 폐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시저라고 불러요. 네, 웃기는 거죠. 네, 카이사르는 사람 이름인데 그냥 이게 대명사처럼 그냥 고유 대명사처럼 시저라고 부릅니다. 네, 실제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러시아 황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러시아 황제는 칭호가요. 네, 우리가 킹, 그다음에 엠파이어 이런 표현은 안 써요. 러시아 황제는 그냥 알아두세요. 걔네 말로 짜르라고 부릅니다. 차르라고 하는데요. 시저 이 카이사르를 러시아 발음을 했을 때 짜르예요. 예. 여기서 하나 숨겨 있는 거, 러시아 황제는 뭐가 되고 싶은 거죠? 네, 로마 황제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쵸? 자기를 킹이라 부르지도 않고 뭐 엠파이어라 부르지도 않고 황제, 폐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개념이 옛날 썼던 로마 방식 카이사르라는 개념, 그걸 지네 발음으로 짜르라 불렀던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한 가지만. 달력에서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로마 아마 중세 때 그레고리우스 교황 때 썼던 달력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뭐 January, February, 그 다음에 뭐 December까지 했을 때 유일하게 로마 신화나 어디 신화에서 나오는 신 얘기 아니고 12개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이 나오는 달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인간 달이 있어요. 인간을 지칭하는 달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줄리예요. 줄리. 네, 여러분들 줄라이죠. 네, 이 사람 이름이 바로 이 율리우스예요. 네. 이 줄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영어식으로 불러서 그런 거고, 그래서 줄리우스 시저가 바로 이 사람 이름의 영어식 발음이고요. 이 사람의 원래 명칭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들어가 있는 달이 바로 줄리입니다. 이거를 걔로 발음하면 율리우스를 줄임말로 볼 수 있겠죠. 율리입니다. 율리. 네. 줄라이가 7월인가요? 네, 7월. 그래서 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달력도 있다라는 것도, 달도 있습니다. 7월 달. 2달 뒤네요. 그쵸? 네, 있고요.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는데, 한 명 더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딱 2명. 만약에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앞에 있던 사람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 얘가 왜 이름이 들어가 있어? 안 되겠어. 마음에 안 들어. 지워버려. 라고 하면 얘 이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존중했기 때문에 얘 하나, 그 다음에 내 이름 하나. 이렇게 넣어서 달력에 유일하게 12달 가운데, 네,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 이 사람과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벅바로 나와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하튼 간에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가운데 너무 유명한 사람은 바로 이 카이사르라는 거 같이 알아둘게요. 네, 카이사르. 그래서 이 카이사르는 사실 너무나 많은 유명한 얘기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하자면, 네, 세익스피어라는 작가, 영국 작가 너무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극작가, 희극 쓰고 비극 쓰고 어떤 작가잖아요. 극작가 가운데 작품이 줄리우스 시저가 있어요. 줄리우스 시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워낙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나올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건데, 선생님도 로마인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재밌게 본 거는 사실 이 부분이에요. 네, 율리우스 씨죠. 그러니까 결국에 카이사르가 제일 재밌었던 부분인데, 이 사람은 공화정을 깨려고 했어요, 사실. 제가 봤던 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얘네 다 제거해요. 이깁니다. 크라수스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낮은 급이었고, 1, 2, 3두 가운데 제일 힘이 셌던 거는 크라수스가 아니에요. 제일 낮았고요. 폼페이우스랑 카이사르인데요. 폼페이우스도 제거해버립니다. 카이사르가 이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얘네 둘 제거하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는 원로원에 인정받는 거랑, 네, 그 다음에 카이사르가 있었어요. 둘밖에 없는 거예요. 원로원은 한 그룹이고, 그 다음에 카이사르인데, 원로원은 당연히 공화정을 지지하고, 카이사르는 공화정을 지지할 마음이 없었죠. 근데 이 사람은 군대를 또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왜? 다 제거했으니까. 그 군대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네,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루비콘강이라고 해서 그 강을 건너면 바로 로마가 나올 텐데,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는 이 사람이 전쟁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다시 루비콘강을 건너온다는 얘기는 로마를 정복하겠다. 난 반란 일으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한 건데, 네, 카이사르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때 되게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는 표현을 이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셰익스피어가 했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이야기가 드라마틱하니까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명언을 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너무 유명한 말이 이미 정해졌다. 그때 우리가 썼던 되게 유명한 명언이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사람은 전쟁에서 거의 많이 안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쟁에 했던 이야기를 또 멋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 다음에 보았노라, 그리고 이겼노라. 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요. 제가 썼던 이 명언들은 대부분 많이 인용을 하죠. 근데 이 사람과 관련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 사람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2차 3도 없었겠죠. 그죠? 이 사람 암살당해요. 그 원로원 파들은 이 사람인 자체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공화정을 깨기 위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네, 이 사람과 되게 친했던 그 여자가 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이 사람 카이사르가 되게 이뻐했는데, 그 이뻐함을 이용해서, 네, 그 사람 이름이 브루투스인데, 블루투스 아니에요, 브루투스예요. 그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네, 암살합니다. 네, 찔러버려요. 네, 그대로 칼을 들고 와가지고 빼가지고, 네, 이 사람을 찔러버리는데, 그때 가서 직사합니다. 네. 그래서 카이사르가 죽을 때, 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하죠, 마지막에. 네, 카이사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제 셰익스피어가 지어낸 거죠. 뭐라 얘기하죠? 브루투스 너마저 하고 점점점 하고, 이게 끝나는 게 셰익스피어의 줄리우스 시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간에 카이사르는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고요. 네, 그러면서 여하튼 간에 암살당한 얘기도 할게요. 네,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럼 2차 3두가 누가 있냐? 2차 3두에서 가장 극적인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는 뭐냐면, 카이사르는요, 이 사람 되게 바람꾼이에요. 여자 진짜 많았어요. 제가 얘기했죠. 클레오파트라고도 있었다고. 이 대머리 아저씨가요, 생각보다 그 대머리는 아니네요. 그쵸? 이 아저씨 보니까. 되게 여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풍문이 되게 많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고정적인 아들은 또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 누나인가? 얘 뭐 여동생인가? 거기에 뭐 한참 밑에 있는 좀 먼 삼촌뻘이야, 얘가. 그 삼촌 조카뻘이 되는 애가 옥타비아누스인데, 얘 유언장에 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한테 모든 걸 넘긴다라고 하는데, 사실 많이 서운했죠. 얘가 확실하게 아들이 있거나 이러면은 얘를 모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멀뚱하게 멀어있는 그 조카한테 모든 게 넘어간다고? 그때 나이가 되게 어렸어요, 그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갑자기 일하게 라이징 스타가 된 게 옥타비아누스예요. 그 다음에 카이사르가 가장 아꼈던 총사령관, 그 자기 밑에 있던 군대 부하, 걔 이름이 바로 안토니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이제 레피두스가 있는데, 얘 3명이 바로 2차 3두예요. 근데 이 가운데 2명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죠.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를 모시면서 전쟁에 매번 나가고 같이 이제 모시면서, 얘가 그러니까 이제 카이사르의 오른팔이 됐겠죠. 그래서 군사령관이 됐던 사람인데, 카이사르의 군대를 이끌었던 애고, 카이사르의 재산과 명예를 가진 애는 옥타비아누스인데,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당연히 안토니우스가 이기겠죠.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약간 옥타비아누스를 좀 깔보고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안토니우스가 하필이면 클레오파트라랑 또 사랑에 빠져요.
여기서는 그냥 교과서에서는 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안 나와요. 사실 로마를 지배하려면 로마에 있어잖아요. 로마를 많이 비워놨어요. 안토니우스가. 그때 로마에 들어가서 갑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한 애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와 결국에는 안토니우스가 둘이가 붙어야 되는 상황이 붙었던 거고요. 그때 안토니우스가 감각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부대가 이 해전, 지중해에서 이 앞에 있는 악티움 해전이라는 곳에서 결국엔 붙었는데 여기서 집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결국에는 안토니우스 제거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정적을 다 제거된 상태예요. 일단 첫 번째, 자기 삼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자가 됐으니까 자기 양부겠죠. 일단 카이사가 모든 걸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암살당하고 나서 그 자리에 옥타비아누스가 그대로 올라간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된 겁니까? 거의 1인자가 된 거죠. 1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가장 힘이 셌던 안토니우스마저 제거하고 이집트 세력 다 없애버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자살을 했다 그래요. 안토니우스 죽고 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1인자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드디어 로마의 공화정을 깼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건데 옥타비아누스가 지 스스로 뭔가 되게 미안했나 봐요. 민망하고. 그래서 얘는 지 스스로 한 번도 나는 황제다, 뭐 시저라 불러라 이렇게 표현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으로 로마 제국을 열었다, 제정을 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사실 로마 제국의 시작이다. 이 사람이 첫 번째 황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부른 적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불러라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존엄한 자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부르냐? 프린캡스라고 불러야겠어요. 프린캡스. 이게 무슨 뜻이냐? 일시민. 그러니까 결국에는 황제예요. 존엄한 자. 로마에서 제일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잖아요. 두 번째, 제일 1시민이래요. 시민은 시민인데 1시민이래. 프린캡스라 부르래. 결국에는 황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 스스로 내가 공화정을 깬 첫 번째 인물이다 말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아, 쌤이 얘기했네요. 아우구스투스. 달력에서 유일하게 사람 인물인 사람 첫 번째 율리우스 카이사르 7월이고요. 바로 어거스트입니다. 8월입니다. 어거스트는 그대로 발음대로 아우구스투스예요. 그쵸? 그래서 12달 가운데 결국에는 자기 양부인 카이사르와 그 다음에 자기인 아우구스투스가 달력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달력 사람 인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상식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 제정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죠. 로마 제정이 되면서 로마는 더 커져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로마 공화정의 쇠퇴가 로마 제국의 쇠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로마는 더 커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의 시작, 그 다음에 5현제가 있어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있는데요. 이거 5명 다 알아야 됩니까? 5명이 고맙게도 아무도 없어요. 한 명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있을 텐데 그 5번째만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아서 선생님도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5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 시기가 바로 로마 전성기 시기예요. 그걸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가 되게 행복했던 시기, 평화의 로마의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고요. 그때부터 쇠퇴해요. 쇠퇴하는데 로마는 안 망합니다. 그다음부터 정치적으로 혼란해요. 왜냐면 이때 황제들이 전부 다 군인 출신들인데 얼마나 못 가요. 한 1년 하고 또 암살당하고 2년 하고 암살당하고 그래서 되게 정치적 혼란한 시기고 이때 조금 많이 로마 제국이 조금 그 몰락하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쇠퇴해 나가는 로마를 멱살 잡고 올린 애들이 황제가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오클레티아누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콘스탄티누스, 세 번째가 테오도시우스. 그래서 이렇게 3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거 3명의 황제는 다 배우니까 우리가 로마 제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까지 하면 오늘 수업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전파를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옥타비아누스 했죠?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프린캡스, 로마 제국을 연 사람. 그럼 두 번째, 팍스 로마나 시대가 있다면서요. 그쵸? 그 현재 시기를 뭐라 한다? 그 5현제 시기, 5명의 황제 시기라고 한다. 그러면
5명의 황제 가운데 그 마지막 5번째 황제의 이름이 나왔다면서요. 누군가요? 언급해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철학자이자 군인이자 바로 이 사람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영화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배경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배경을 그대로 실화를 약간 섞어서 나왔던 영화가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영화. 네이버 평점 아마 9점대가 넘어갔걸요? 네. 네이버 평점 영화에서 7.0만 넘어도 괜찮은 영화고, 9.0은 반드시 봐야 할 그런 영화일 텐데, 글래디에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9점대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보고 싶었던 영화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황제 이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인데, 선생님이 군인이자 이 사람 때가 그 철학자라고 했죠. 이 철학자가 바로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다라는데 그 철학으로서 스토아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리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5명의 황제 가운데 한 명이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땅이 이렇게 커져요. 오현재 시기에. 땅이 정말 크죠. 이걸 이제 땅을 만들고 정복을 하고 나서 이걸 이제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약간 조금 이상한 분위기로 갖게 돼요. 그 빈익빈 부익부가 되게 심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아까 전에 배웠던 그 포에니 전쟁 이후에 라티푼디움 배운 적 있잖아요. 그 라티푼디움 삘이 나타나요. 그럼 뭐였죠? 대농장.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결국에는 빈익빈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몰락을 하게 되고 부익부 결국에는 잘난 사람들이 잘 못 사는 사람들의 땅을 가져가서 더 땅이 커지는 이러한 대농장의 삘이 로마 제국 말기에도 보인다. 이때 보이는 겁니다. 로마가 쇠퇴할 때. 그러면 그걸 뭐라 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울 때 이때 하나 기억할게요. 농촌에서는 콜로누스를 토지를 경작하는 콜로나투스를 등장하였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라티푼디움이 아니에요. 대농장 콜로나투스가 있다. 근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콜로누스를 데리고 와서 경작을 하는 것을 콜로나투스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아까 선생님이 라티푼디움 할 때는 뭐라 했죠? 노예. 피정복민,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넘어와서 로마에서 뭐가 된다? 노예가 되면서 노예 노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라티푼디움. 자, 근데 볼게요. 부자윤 소자기입니다. 소자기는 노예 아니에요. 이 사람들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요. 평민들이 갑자기 왜 되냐? 평민들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을까봐, 두 번째는 내가 뺏길까봐. 뺏길 바야 내 생명 맡기고 얘한테 힘센 애한테 내 땅과 내 몸을 맡겨서 내가 그 땅에서 산다.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콜로나투스다. 그 땅에 사는 되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땅을 맡겼으니까. 내 몸을 맡겼으니까. 그 사람들 뭐라 한다? 콜로누스라고 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 노예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유로운 도망갈 수 없고 그 땅에 묶여야 하는 그 자유인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데 평민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콜로누스라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콜로나투스라고 한다. 이게 일단은 하나 알아야 될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그 로마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멱살 잡고 끌고 간 애들이 있다라는 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예요. 이름 기억 너무 길죠?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렇게 부르면 좀 더 편하더라고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책이 뭐냐? 첫 번째, 전제군주라고 쓰고요. 우리는 이걸 동방군주정이라고 쓸게요. 이 사람이 봤을 때 로마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황제의 힘이 너무 적더라. 근데 동방을 봤더니 로마 제국 오른쪽에 있는 이 나라들을 봤더니 황제의 힘이 겁나 세더라. 그걸 전제정이라고 하죠. 전제군주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한 바는 동방군주정, 전제군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의 황제는 힘이 세야 한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고요. 두 번째, 특이한 거래요. 바로 사분할 통치라고요. 사분할 통치. 그래서 이 사분할 통치는 말 그대로 로마의 땅을 이렇게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치 정반장, 부반장 하듯이 정황제, 그 다음에 부황제가 따로 있어요. 정황제, 부황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분할로 통치합니다. 황제 몇 명? 4명이에요. 그 중에 대빵은 디오클레티아누스 지고. 그래서 정부반장처럼 정황제, 부황제가 있는데 땅이 4개니까 정황제 2명, 부황제 2명 있는 거예요. 독특하죠? 땅이 너무 넓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분할 통치를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다라고 하는 거 같이 알아두실게요. 얘네 말로 아마 테트라키아라고 부를 텐데 여러분들 모르시니까 그냥 제외하고 4분할 통치라고 여러분들 하나 기억할게요.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렇게 하게 되고 4분할 통치는 결국엔 뭘 낳느냐? 결국엔 이 황제들끼리 결국엔 싸우게 되는 거죠. 그쵸?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그 4분할 통치의 혼란함 속에서 다 쓸어버리고 1인자가 되는 애가 누구냐? 바로 그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이 사람 꼭 기억할게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일단 그 혼란한 4분할 통치를 제압을 했고요. 첫 번째 뭘 하냐? 수도를 만들었어요. 로마? 아, 좋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도시 내 이름 따서 만들 거야. 그게 어디냐?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이거 언제 배웠죠? 우리 오스만 투르크 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어디다? 콘스탄티노폴리스였다. 이거예요, 이게 여기가. 수도.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만들어집니다. 수도 몇 개죠? 2개예요, 그러면. 로마 하나 있고 콘스탄티노폴리스 2개 있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이거 하고요. 두 번째 뭐 합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트교를 공인해요. 이거 미리 알아둘게요. 여기서 배울 거지만 크리스트교 공인하는 거 알아둘게요. 어디서 하냐? 이거를 밀라노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법 이름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 너무 유명한 이야기여서 크리스트교를 처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뭐 했겠습니까? 인정 안 했어요. 박해했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결국엔 다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죽였어요. 네, 진짜요. 크리스트교를 억압하다가 처음으로 인정. 그래, 믿어도 돼. 안 죽일게. 라고 한 게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때 했습니다. 알아두실게요. 이것도 되게 이야기 썰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안 돼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황제 이름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하나 기억할게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테오도시 황제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한번 다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테오도시 황제는 여기 뭐 있는 이 전표 이겁니다. 예. 이 사람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합니다. 국교화하는 것은 공인보다 더 앞서 나간 거죠.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종교로 인정한다. 완벽하게 믿어야 한다. 너희가 국가의 종교는 크리스트교다. 그걸 아예 공인한 사람이 테오도시 황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아들한테 서로마 하나 주고 동로마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서로마와 동로마와 두 가지로 분열되는 게 이 황제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확실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땅이 너무 넓어서 지배하기 어려웠다. 자꾸 분할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4분할, 그 다음에 서로마, 동로마.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는 확실하게 이때부터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렇게 분열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서로마는 빨리 망해요. 476년인가요? 이때 게르만족에 의해서 게르만족은 이때 여기 있었어요. 게르만족이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 로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게르만족의 나라들이 만들어지고요. 이 동로마 제국은 우리가 뭐로 배웠죠? 바로 비잔티움 제국. 심지어 수도도 콘스탄티노폴리스 계속 간다 그랬죠? 1453년까지 누구 만날 때까지?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 만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 이렇게 역사가 갈라진다는 거 같이 알아두실 거예요. 비잔티움 제국을 동로마 제국 불러도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오늘은 로마 공화정부터 해서 로마 제국 결국에는 로마가 어떻게 망하느냐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신 거 되게 어려운 단어도 많고 되게 용어도 생소한 게 많았을 거예요. 이런 거 정리해 보시면서 오늘 수업을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전파로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